안녕하십니까? 이곳 LA는 폭우와 함께 추위가 몰려와 사람들의 몸을 한층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의 종점을 알리는 시그널로 보이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의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단, 격리 6일째 증상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27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기존 격리 지침을 변경해 코로나19 감염자 혹은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DC 격리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주 정부나 지역당국 혹은 기업체에 대한 권고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주 정부 등이 결정한다고 곁들였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번 지침 변경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자의 전파력이 증상 발현 이전 1에서 2일, 발현 이후 2에서 3일에 가장 강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왈렌스키 국장은 또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자 급증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자 급증으로 격리시설이 급속하게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일부를 빨리 내보내 시설의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CDC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병원, 기업체의 인력이 격리 조치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수천 편이 취소되는 상황도 고려한 조치라고 부연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성이 약하더라도 감염력이 높아 의료시설이 포화되면 사회에 끼치는 부담의 총량은 치명성이 큰 델타 변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왈렌스키 국장은 과학에 근거하면서도 사회가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격리기간 단축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격리기간 단축은 물가 상승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급락세를 보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처지를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 기업, 자영업자들 특히 병원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CDC는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시설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습니다. 격리기간 중 음성 판정, 무증상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현장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대 최고령으로 취임한 금년 79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년배인 75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기사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9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대결도 불사하겠다며 이미 재선 도전을 밝히고 있는데 벌써부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4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82세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ABC 방송 월드뉴스 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 인터뷰에서 나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지금 건강하지만 그때도 내가 건강하다면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왜 트럼프를 상대로 출마하지 않겠냐. 오히려 출마 전망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향을 밝히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출마 가능성을 숨기지 않아 2024년 대선에서 두 사람의 재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공화당 지지자들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7년 1월 취임 당시 만 70세로 바이든 이전 역대 최고령 취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 1981년 첫 임기 개시 때 69세였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선에도 성공해 1989년 77세의 나이로 퇴임했습니다. 반면 역대 최연소 미국 대통령은 42세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3세에 취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고 율리시스 그랜트 46세, 1993년 빌 클린턴 46세,
2009년 버락 오바마 47세 전 대통령도 40대에 취임한 젊은 대통령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연임 도전에 대해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공화당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문제 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도널드 험프라고 말하기도 했고,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의 이름을 잘못 발음한 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잦은 말실수를 언급하며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는 하려던 말을 잊어버린 듯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치매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었습니다. 질문자를 선택하던 중 한 씨에는 기자에게 여기가 어디지? Where am I? 라고 말하는 모습도 포착됐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가리켜 전직 장군, 적이 국방부 그룹을 이끄는 이 사람 등으로 칭했고, 지난달에는 텍사스 연방하원 의원인 실라 잭슨 리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셜리 잭슨 리라고 잘못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코로나19 문제를 놓고 덕담을 주고받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2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대응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번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전임 행정부와 과학계 덕분에 미국은 백신을 확보한 첫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맞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언급한 뒤 부스터샷은 나와 그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언급함으로써 백신 거부자들의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연설이 나온 뒤 놀랍고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는 매우 감사하고 놀랐다. 나는 바이든이 매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를 치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다른 주로 이동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가주 인구의 1%가 감소되었다고 이번 주 미국 연방인구통계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인구는 약 3,95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동안 36만 7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타주로 이동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감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인구조사국의 전문가들은 2021년 2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순 국내 타주 이주를 통해 많은 주민들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국내 이주 감소수는 캘리포니아 36만 7,299명, 뉴욕 35만 2,185명, 일리노이 12만 2,460명 순으로 발생했습니다라고 인구조사국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한 해 동안 마스크 의무화, 백신 요구, 그리고 폐쇄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주들은 폐쇄 정책을 없앤 주들에게 인구를 잃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는 타주에서 온 이주민 덕분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상위 10개 주와 지역 중 8개 주는 민주당 입법부나 민주당 주지사 또는 둘 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주 가운데 9개 주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공화당이 다수인 입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일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작년에 18만 2,083명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 사이에 17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감소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통계는 캘리포니아의 한때 무한한 것처럼 보였던 인구 증가가 끝났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또한 사상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만을 둘러싼
9개 카운티가 같은 해에 동시에 인구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4천만 명에 가까운 주 거주민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집값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인구 감소의 원인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저렴한 주택, 더 나은 학교, 그리고 더 시골다운 생활 방식을 찾기 위해 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텍사스 오스틴을 선택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6월에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존하는 백신으로는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세변이에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기대됐던 경구용 치료제 역시 실제 복용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26일 복권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스타틴이나 혈액희석제, 항우울제, 항발작제, 고혈압약, 스테로이드 등과 함께 복용될 경우 체내에서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구성하는 알약 중 하나인 리토나비르는 CYP3A라 불리는 간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반대로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약물과 체내에서 만나면 환자에게 유독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콜로라도대 의과대의 피터 앤더슨 약학 교수는 이 같은 잠재적 상호작용 중 일부는 절대 사소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아예 금지돼야 한다면서 원활하게 관리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화이자 측이 공개한 팍스로비드 관련 자료에는 리토나비르와 유해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틴 등은 코로나19 치료 기간엔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일부 심장약, 항발작제 등은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투여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도 간이나 신장 관련 심각한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팍스로비드 복용을 권장하지 않았는고 발표했습니다. 머크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역시 뼈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폐하에게 선천적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어린이와 임산부에겐 권장되지 않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컬럼비아대 의대의 데이비드 호 의학교수팀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얀센 백신 4종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에게서도 오미크론을 중화하는 항체의 효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신 효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NIH도 이날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 후 기도나 폐 등 호흡기에 머물지 않고 수일 동안 전신의 모든 세포로 퍼져나가며 길게는 231이 지난 뒤까지도 체내에서 잔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미국이 난리입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유행어가 금년엔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즉 대퇴직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대퇴직은 올 여름 이후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경제사회 용어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그만두길래 대퇴직이란 말이 나왔을까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지난 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자발적 퇴사자는 약 400만 명에 육박했었습니다. 백신 보급이 확산하며 미국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봉쇄가 풀리며 기업과 식당, 숙박업소, 상점 등이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하려는데 복귀를 거부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정점은 여름이었습니다. 8월 중 퇴직자 숫자는 약 42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연방통계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9월에는 더 높아졌습니다. 9월 퇴사자는 약 440만 명을 기록, 8월에 세운 최고 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10월에도 자발적 퇴직자는 420만 명에 달했습니다. 9월과 8월에 이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엔 에코노미워치는 11월과 12월에도 퇴사자 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퇴사자 수가 역대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퇴사자가 늘면서 일자리는 넘쳐나는 수준입니다. 10월 구인 건수는 1103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9월에 비해서도 70만 건의 구인이 더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기록한 사상 최대 기록 1110만 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채워진 일자리는 650만 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 사이트 운영기업 잡리크루터의 줄리아 폴록 수석 경제학자는 구인 공고와 취직을 원하는 실직자 수가 이렇게까지 차이난 적이 없었다면서 노동시장이 유례없이 빡빡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퇴직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막대한 실업급여, 조기 은퇴자 발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실업급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9월까지 주당 $300의 실업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실업자들은 주정부 실업급여 외에 연방정부 실업급여까지 챙기며 주당 최소 $600, 월간 최소 $2,400의 실업급여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설 필요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조기 은퇴자가 대량으로 발생, 노동시장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팬데믹 초기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기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을 인구가 약 2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과 주식,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이 불어난 젊은 층이 동시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간접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재택근무가 풀리는 가운데 육아 문제가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차질로 자녀 양육 부담이 커져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한 달간 5세 미만 자녀가 안전 문제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어려워지면서 무급휴직, 병가, 퇴사를 택한 사람이 700만 명에 달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미국 노동자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팬데믹은 미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과연 이런 형편없는 일자리에 계속 매여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했다면서 미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대우를 해왔고 특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정하면 2019년에 남성 근로자가 일해서 번 돈은 40년 전에 남성 근로자가 벌던 것보다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퇴직에 따라 내년 임금도 대폭 오를 상황입니다. WSJ에 따르면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 보드가 229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계획한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3.9%에 달했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조 설립도 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된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조가 설립된 가운데 여러 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도 노조 설립 시도가 이뤄지는 등 노조 결성 움직임은 미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 부족이 극에 달했던 10월에는 파업도 활발하게 일어나 파업의 10월이라는 영어로 스트라이크토버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27일부터 일본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사용된다고 일본 관리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만 해 놓은 상태라고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는 11월 시작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최근 추가 연장한 데 이어 도쿄도에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발빠르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4일 머크앤드컴퍼니에 MSD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의 특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27일부터 의료기관에 전달돼 코로나19 치료에 바로 사용됩니다. 일본 정부가 확보한 몰루피라비르의 양은 무려 160만 회분입니다.
또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 알약 팍스로비드도 2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360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래 진료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가 처방되면 환자가 집에서 해당 치료제를 받는 방식으로 치료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우리보다는 많이 적지만 증가 추세로 상황은 심상찮습니다. 25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2명으로 전주 같은 날 대비 121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확진자 수가 100명대 안팎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오미크론 확산을 피해 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세계 확진자 수 증가에 비하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